예, 이번 시간에 우리 제3장의 소득공제의 종류하고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앞에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그 소득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각종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도가 있으실 거고, 그런데 매년 반복이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반복이 될 때마다 이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근로소득자한테 적용이 되는데 500만 원 이하일 때는 70%를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40%, 1억 초과일 때는 2%를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두 곳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합쳐갖고 한 번만 한다라는 거죠.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 있는 총급여를 합쳐갖고 한 번만 근로소득 공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적용이 되고요.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적공제가 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들어가는데 먼저 기본공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공제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이런 각종 공제, 세액공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갖고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되겠는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 계산할 때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 혼자 것만 적용을 해줍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는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까지 다 해주지만 비거주자는 본인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공제를 보면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주냐? 본인을 대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제가 돼요.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입니다. 그럼 배우자는 누구냐? 누가 배우자냐라는 건데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혼인신고돼 있어야 되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부양가족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부양가족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서 인원수 계산해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인원수 곱하기 1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요 내용이 기본공제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우리 위에 있는 사람 직계존속을 의미하고요. 밑에 있는 사람을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양가족입니다. 이 빨간색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다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직계 비속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나이부터 먼저 따지면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를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나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외사항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나이를 무시한다라는 거죠. 나이를 안 따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 중에 생계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 중에 당해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자, 60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12월 31일 날 60세가 되든 1월 1일 날 60세 생일날이 되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12월 31일 기준으로는 60세를 다 초과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데 20세 이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12월 31일 날 만 20세이면 20세 이하에 들어갑니다. 근데 12월 30날이 만 20세가 되면 31일 기준으로는 20세하고 하루가 초과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요 예외사항이 생겼습니다. 20세에 해당되는 날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도달이 되면 어디에든 있으면 그 해에는 무조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에 대한 요건, 예외 요건을 살펴봤고요. 자, 20세 이하의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대한 요건 부분입니다. 자, 소득금액은 소득총액,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차감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500만 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150만 원이 됩니다. 70%를 빼주기 때문에 150만 원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 금액의 범위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케이스인데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결손금은 소득금액 계산할 때 통산합니다. 통산해서 감소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손금만큼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월 결손금은 뭐냐면 결손금이 전년도에 발생이 된 거죠. 전년도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결손이 있거나 2월 결손금이 있을 때 잘 구분하셔갖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급여 300만 원의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있는 경우에 공제 대상 여부입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는 공제 대상자가 된다라고 있죠. 근데 기타 소득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리과세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총급여 500만 원 이하니까 공제 대상자가 돼요. 근데 기타 소득을 종합과세로 선택을 해버리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금액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은 390만 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분리과세 선택할 건지 종합과세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잘 판단하셔 갖고 유불리를 따져 갖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의 5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지만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만 있을 때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자, 사례별로 한번 판단해 보면 우리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판단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연간 받는 급여가 500만 원 넘을 거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사업소득금액이 대부분 100만 원 넘어갑니다. 퇴직금 받은 사람도 2024년도에 퇴직금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퇴직금은 한 달치 급여가 나와요. 한 달치 급여는 대부분 한 달치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200만 원 넘죠. 퇴직금은 그 퇴직금 받는 금액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초과로서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단 1원이라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이 사람도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1원 낸 사람은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 부모님의 경우에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공제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요 케이스는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갖고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소득금액 판단해서 100만 원 이하면 공제를 하시면 되고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중복이 되면 중복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공제가 안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공제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공제가 안 되지만 가끔은 공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거의 대부분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 판단하기 위한 소득금액 산정 시에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느냐라는 건데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비과세 제외하고 그러니까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생계요건에서 예외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 시에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할 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직계비속은 이유 불문하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형제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 군복무하는 친구들 있죠. 부양가족 공제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근무상 형편에 의해서 일시 퇴거자로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전부 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별거하거나 퇴거한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의 사유로 별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만 입증하면 전부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그 밖의 사유는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공제 대상자이고요. 근데 직계 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만. 형제 자매는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부양하지 않는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 주민등록상 동거가정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되는 거고요. 부양하고 있지 않다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부양 여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부양을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가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거다라고 보고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주거 형편 때문에 별거하는지 여부는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확인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한 예시를 잠깐 보면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혼인 외자로 입적된 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며느리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계 비속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직계 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한다. 뭐 이런 정도 내용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양가족의 배우자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아버지의 배우자는 어머니죠. 당연히 직계 존속이니까 배우자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계 비속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가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도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고, 판단 기준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1인의 공제 대상자로 본다라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나이를 따질 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해당 연도에 해당 연령이 도달하면 무조건 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하일 때 24년도에 20세에 도달하기만 하면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사망 시에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뭘 판단하는 거죠?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을 따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24년 1월 1일 날 연세 90인 할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뭐 기본공제에 대해서 뭐 달리 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보면 답이 많이 틀려요. 대부분 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24년 1월 1일 기준의 전일은 23년 12월 31일이죠. 23년 12월 31일 과세 연도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멈춰버려요. 자,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일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4년도 소득금액은 제로일 거고요. 직계존속은 생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이 60 넘었죠. 그럼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공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도 21년도 예규에서 공제가 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면 동일인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장남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어머니 연세 60 이상이고 전업주부입니다. 장남은 직장 다니고 아버지 직장 다닙니다. 장남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이고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배우자 공제예요.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중복될 때 누가 적용할 거냐라는 겁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거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거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질문입니다. 동일인이 두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일 때 공제자는 해서 형과 동생이 전업주부인 어머니 60세 이상이고 모시고 삽니다. 둘 다 직장 다녀요. 형의 입장에서 부양가족 공제, 동생의 입장에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어머니가. 그러면 형과 동생 중에 누가 공제 받을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지면 앞의 질문에는 배우자 공제라는 답을 많이 하시고요. 요 질문에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다라고는 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둘 다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뭐냐면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하면 돼요. 아버지가 공제하든 아들이 공제하든 형이 공제하든 동생이 공제하든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배우자 공제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 우리 사거리에 교통이 정체되고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누가 옵니까? 교통경찰이 와서 교통정리를 해주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법에도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법은 누가 보는 책이냐라는 건데 납세 의무자인 여러분들도 보지만 세무서 직원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무서 직원이 보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잘못된 사항들은 굉장히 많은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전화해 가면서 컨트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 두 군데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배우자 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형과 동생의 부양가족 공제가 둘 다 신청이 들어오면 어머니 한 사람을 놓고 둘 다 들어오면 이거는 세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작년도에 공제받았던 사람한테 공제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공제한 게 없다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정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이 소득공제를 누구한테 신청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소득자들끼리 서로 의견 교환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갖고 가장 유리한 사람 쪽에서 공제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소득이 많은 사람 쪽에서 몰아서 공제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소득이 많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단 1원이라도 많으면 많은 거냐라는 건데 그건 맞는 얘기죠. 수학적으로는 1원이라도 많으면 많은 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연말정산할 때 많다라고 하는 개념은 달라집니다. 뭔 얘기냐면 상대방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은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같이 5층에 서 있다라고 하면 1층으로 내려가려면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내려가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10층에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고 와이프가 5층에 기다리고 있다면 10층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서 쭉 하다가 5층에 와서 문이 열리면 같이 타고 같이 내려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세율이 달라지면 소득이 많은 거고요. 적용 세율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소득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상 소득은. 그러면 같은 구간에 있을 때에는 안분 계산을 잘 해서 적절하게 안분해서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근로소득세가 가장 적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그걸 각자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해서 내가 계산해보고 와이프가 계산해보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가장 적절한 소득공제 포인트를 찾아갖고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요 예규는 외국인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아닌데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자녀 교육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배우자 공제라든가 부양가족 공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겁니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 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 대상 배우자와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만 갖춰갖고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일반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여권번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해외 본국 거주 외국인, 직계존속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갖고 이런 자료들 받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자가진단표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배우자 공제 여부의 자가진단표 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느냐 yes, no로 해서 yes라고 하면 배우자 소득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가 바로 되는 거고요.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느냐 근로소득만 있을 때 월급에가 5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또는
근로소득 위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냐 여부에 따라서 yes, no로 찾아가시면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 여부 자가진단표, 직계 비속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표, 형제 자매에 대한 자가진단표, 직계 존속에 대한 자가진단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자가진단표는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 앞의 내용들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실무하실 때 급할 때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